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부 계속해서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과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윤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정치길게 토크ovat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3부 말미에 노정일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질문을 계속해서 정윤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문제, 중부담 중복지 이게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보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무슨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정치권에서 무슨 보편적 복지니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레토릭들을 사용해서 서로 막 싸우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문제다. 그 복지라고 하는 거는 유럽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그 투자 개념이거든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연금이죠, 연금.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세금도 내고 뭐도 사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또는 그것들이 힘들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서비스 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망으로 보는 컨셉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한테 줘야 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가 내 돈 세금 들여가지고 줘서 뭘 더 받겠어. 뭐 이런 게다가 무슨 공공복지 서비스의 질이 뭐 그렇게 좋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뭐 정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뭐 세금 올리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고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논쟁거리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비난을 받더라도 이런 얘기들을 서로 좀 꺼내놓는 그런 용기 있는 정부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 복지 서비스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 사실은 단순히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 질이 금방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개혁적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들이 뭐 솔직하게 국민 설득해라 뭐 이런 거는 뭐 잘못 이해하면 무슨 포퓰리즘으로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일종의 선동 정치처럼 그런 구호 정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에서 그거보다는 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내놓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중간에 오해들이 생겨가지고 욕을 좀 먹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해놓는 준비해놓는 그런 정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짧은 시간에 들여서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1인당 지금 GDP 수준이 27,000달러 수준입니다. PPP 구매력 지수로 하면 3만 불 정도 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국민 복지 수준은 거의 한 5만 불, 1인당 GDP 수준이 5만에서 6만 불 수준의 이런 국가들의 예를 자꾸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정책에서 국민 개개인들이 지금 탐욕적인 어떤 투기와 또 자기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부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각자 개개인이 다 그런 본능적인 탐욕을 갖고 있다는 점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의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용주 의원 내일 검찰 소환된다고요? 이 제보 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용주 의원이 내일 소환되는데 이제 신분이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 뭐 이거 특히 국민의당 저부작사 검찰 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군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마지막으로 누가 소환될까 했는데 예. 이용주 의원이야 공명선거 추진단장. 그랬었죠. 뭐 이렇게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했지만 당시 네거티브를 전담했던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단장을 소환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가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고요. 뭐 국민의당도 아마 그런 거 가능성을 보아서 이제 뭐 다음 달 27일에 전당대회 하겠다는 그런 일정을 정했던 것 같아요. 이미 네. 정해져 있는 걸 그대로 가겠다고 네.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그런 어떤 좀 마무리 수준 들어간다는 네. 네, 그런 기류를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돼 있고 그동안 뭐 김민원 부단장, 김성호 부단장 소환됐었는데 네. 뭐 그쪽은 사법 처리 안 하거나 네. 혹시 하더라도 이제 불구속해서 예. 재판에 넘기는 방안으로 이용주 의원 소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뭐 그런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저는 잠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그 공명선거 추진단은 사실은 뭐 네거티브 하는 조직이 현실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쪽에서 네거티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건가 전략 짜는 기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문준영 문제를 저쪽에서 들어오는 네거티브를 방어하는데 활용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도 문준영에 있죠. 대한 어떤 그건 제보에 의해서 이제 예. 제보를 받았는데 네거티브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당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신들은 사실은 제보도 많이 못 받고 뭐 여러 가지로 정보가 별로 없었다. 뭐 그런 아주 그 무기력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21%를 받은 대선 후보가 있는 당인데 확실히 센 데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정보력이 센 데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좀 허술한 부분에 예. 아까 말씀하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 첫째는 뭐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에게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현역 의원이 어찌됐건 참고인이든 네. 무엇이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준서 최고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뭐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뭐 사실은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사과를 최근에 또 해서 이게 별로 네. 효과도 없고 예.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눈높이는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 들어가서 참고 신고 받고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도대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당내에서 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름마를 타야 돼요.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명확히 보여줘야 공당으로서의 역할인데 그것까지 다 이번에 묻혀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수사가 종결된다고 해서. 그럼 면제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엄격하게 완전히 분리돼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용주 의원이 들어가서 신분으로 그 조사를 받고 뭐 혐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공개 발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빨리 그 대비책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왜 그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좀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무슨 검증의 문제만 있는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선거적인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 이런 식의 어떤 허위 제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거 전략의 한 차원이었느냐.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따져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거나 관계 있는 사람들의 망이 또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검찰도 명확하게 이게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안 받으려면 그 내용과 혐의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는 이 후속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부에서군요. 제가 이제 김종대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김종도 정의당 의원이 이 추경이나 여러 가지 정세 문제를 놓고 앞에서는 뭐 서로 싸움 같지만 뒤에서는 뒷거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국민의당에서 추경 문제를 합의해 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자 뭐 이렇게 뒷거래 한 건 아니겠죠?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걸리시려고 그러세요? 예, 아닌 거죠.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 걸리는 거죠. 그들은 허위사실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저 5당 대표 초청해서 뭐 4당 대표밖에 안 갔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선거 때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협치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혹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너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 지나친 음모론인 것 같고요. 그렇죠. 검찰에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준서 최고위원도 처음 혐의가 확실하면 처음 소환해서 바로 구속하거든요. 근데 여러 번 소환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매매하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검찰 수사에서 크게 더 나올 건 없을 것 같다는 일반적인 가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실제로 뭐 이런 거 가지고 협치에 거래를 할 정도로 지금 당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밑선에서 끝나버리는 이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근데 그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의당이 이걸 통해서 얻은 이 타격이요.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별일이 없었는데 지지율이 지금 꼴찌가 됐거든요. 그렇죠. 원내에서 지금 어쨌든 제2야당 제2야당이죠? 그렇죠. 의석수로는요. 자유한국당 다음.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상당히 크고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원내에서 이른바 그 캐스팅 보트로서의 그 역할이 더 저는 약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과 그 구조 너무 취약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도 크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 국민의당의 어떤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이번 사건은 정말 컸다. 국민의당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고민을 해야 되죠. 속된 말로 이제 뭐 씻김굿을 어떻게 할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거봐라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없지만 국민당 전체가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한번 일종의 속죄 의식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 뭐 지지율 3% 5% 그런 거는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0%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지지율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구글 트렌드 같은 데는 국민의당에 대한 언급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봤을 때 뭐 작지만 강한 정당이 되려면 이 정당성, 도덕성 그걸 회복해야만 힘이 생기는 거지. 그 목소리에 작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게 그 당의 사실은 이제 중진 의원들의 책임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국민의당 이야기는 짧게 하면 그래요?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만하죠. 그만하시죠. 뭐. 왜냐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인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이 TV 생중계 하기로 했다. 선고 내용입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지금 재판 그러는데 선고를 TV 중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 권리 대 여론 재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가 논의한 지가 꽤 됐어요. 이게 뭐 그냥 지금 당장 나온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중요한 재판을 실제로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헌법적 정신에 그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제 1심, 2심까지 다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일종의 엔터테인먼트화 되면 어떡하냐.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고 또 엄중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권리가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을 잘못 내리면 재판부가. 그런 차원에서는 재판부가 뭐 압박받는 요인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은 공개된다 그러면 변호사, 판사 다 이제 이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론이 항상 현명한 거는 아니잖아요. 여론이 항상 법적으로 타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인들의 권리도 또 많이 훼손을 받을 것 같아요. 증인들의 있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심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말 잘못했다가 예를 들면 뭐 신상 털리고 뭐 이러는 식의 어떤 그 혼란과 혼돈 이런 것들이 재판까지 사법부 결정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현정 교수님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 자꾸 보도하는 것도 재판생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정현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 같은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론 재판 우려. 이렇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오지만 선고만 중계하는 거면 선고만. 이번에는 그렇죠. 재판생 중계라고 이거 하니까 마치 뭐 재판의 정말 변론 과정 뭐 증인의 증언 과정 이런 것이 생중계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니랍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고만 중계한다는 얘기예요. 선고만. 이번에 나온 게 그거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정치권에 지금 자꾸 뭐 여론 재판 우려가 된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중계에서 지금 뭐 속된 말로 시체 칼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재판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그 선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마지막 선고하듯이. 이정미 재판관이 이정미 그때 재판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닙니다. 피고 선고만 동의한다니까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그렇죠. 원칙적으로 동의고 동의 없을 때 재판에 결정하는 것은 훨씬 큰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한다는데 피고인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선고만 동의하는 건 선고하면 즉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중계하는 게 별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선고 중계하더라도 법대만 촬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판장 얼굴만. 그렇게 돼 있고 이 문제는 마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걸 뭐 겨냥해서 이걸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해왔던 얘기입니다. 이 사법부에서. 그래가지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해서 논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준비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걸 굳이 정치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동일 교수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법이 2013년부터 사실 이게 뭐 공개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재판 과정 아까 정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재판 과정도 앞으로는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넓히면. 그건 이제 규칙을 개정하면. 근데 2013년부터 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뭐 종중원에다가 뭐 여성들도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게 대법원의 어떤 전원재판부가 참여해서 과거의 판례를 바꾸는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지금도 허용합니다. 그 공개변론 과정은. 저는 그건 전적으로 찬성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국민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이거는 지금 1, 2심은 아직 확정된 재판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공개할 만한 그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것은 선고만이다. 그 재판장의 얼굴만 촬영한다. 그렇다면 이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심각하게 이건 조금 많이 오류인데 재판 과정이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노영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선고도 재판 과정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노동일 교수님과 정인진 교수님 대화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선고 과정도 재판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말은 선고를 중계해 준다는 것이고요. 재판 과정은 중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내고 있는 머릿글은 다 잘못된 글이다. 모든 언론 다 바꿔주세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오도한 면이 있는 거죠. 오도할 수 있다. 또 오제일 심슨 그 재판 심리 보여준 것까지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정훈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윤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